2009년 1월 15일 오후 미국 뉴욕. 금융위기의 겨울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의 하늘. 맨해튼의 사무실 창가에 있던 사람들은 오후 회의 중에 믿기 힘든 광경을 봤습니다. 여객기 한 대가 고층 빌딩들보다 낮게 허드슨강의 물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무 소리 없이. We can't do it.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We're going to be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뉴욕에서 낮게 나는 비행기가 공포 그 자체이던 시절입니다. 9.11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던 도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비행기를 지켜봤습니다. 비행기는 빌딩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을 살짝 든 채 강의 한가운데를 겨냥해 한겨울에 허드슨강 위에 배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물보라가 갈라졌고 비행기는 강 위에 떠서 멈췄습니다. 강변에 사람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고 수백 개의 카메라와 휴대폰이 강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세계로 타전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가라앉는 비행기의 양날개 위에 155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사진이 훗날 허드슨강의 기적이라 불리게 될 장면입니다. 이륙에서 착수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8초.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 3분 28초입니다. 사고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US 에어웨이즈 1549편은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가는 오후 비행기였습니다. 승객 150명에 승무원 5명, 모두 155명.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은행원들과 회사원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그리고 어머니 품의 생후 9개월 아기까지 탄 평일 오후의 국내선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대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비행. 기체는 에어버스 320. 조종석에는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기장 채슬리 설렌버거 57세. 다들 설리라고 불렀습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민간 비행시간만 2만 시간, 사고 조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항공안전 컨설팅 회사를 직접 차렸고 취미로는 글라이더를 몰던 사람, 안전이라는 단어와 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날 그 조종석에 앉아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어야 할 단 한 사람을 고르라면 이 사람이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부기장 체프 스카일스 49세. 역시 2만 시간의 베테랑이었지만 에어버스 320 기종으로는 자격을 딴 지 얼마 안 된 참이었습니다. 기종 매뉴얼이 머리에 가장 생생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합이 잠시 뒤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이날은 두 사람이 함께 비행하는 나흘짜리 근무의 마지막 구간들이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한 라과디아 오후 출발, 활주로 대기, 이륙 허가, 추력 설정, 조종석의 공기도 객실의 공기도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이 평범함이 3분 뒤에 끝납니다. 오후 3시 24분 1549편은 라과디아를 이륙했습니다. 겨울의 뉴욕은 맑고 추웠습니다. 기온 영하 6도, 강물의 온도는 얼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분 뒤 155명의 시간표가 이 숫자에 걸리게 됩니다. 라과디아의 이륙 경로는 도시 위를 지납니다. 브롱크스의 지붕들, 얽힌 고속도로, 그리고 저 멀리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창가 승객들이 그 풍경을 내려다보던 이륙 후 상승하던 오후 3시 27분, 고도는 겨우 850m였습니다. 조종석 앞 유리로 새까만 점들이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캐나다 기록이 떼었습니다. 몸무게 4kg이 넘는 대형 철새들이 V자 대형으로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음성 기록에는 설리의 낮은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새다. 피할 시간도 없이 새 떼는 기체를 그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둔탁한 충돌음들이 이어졌고 조종석 창에는 그림자들이 스쳤고 그리고 양쪽 엔진이 거의 동시에 기러기들을 빨아들였습니다. 엔진은 새 한두 마리 정도는 견디도록 설계되고 시험됩니다. 하지만 이날 두 엔진이 삼킨 건 그 시험의 가정을 넘는 크기와 숫자였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양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고 객실 창가의 승객들은 엔진에서 번지는 화염을 봤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객실에는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새가 엔진 속에서 타며 나는 승객들의 표현으로는 구운 닭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굉음이 사라진 자리에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기내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850m 상공의 에어버스가 추력을 전부 잃은 겁니다. 뉴욕에서 가장 붐비는 하늘, 마천루의 도시 위에서요. 설리는 즉시 조종을 넘겨받았습니다. 마이 에어크래프트, 내 비행기. 방금까지 조종하던 스카일스는 곧바로 엔진 재시동 체크리스트에 매달렸습니다. 위기의 조종석에서 역할이 갈리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리는 체크리스트에도 없는 조작을 하나 먼저 했습니다. 보조 동력 장치, 그러니까 꼬리에 예비 발전기를 켠 겁니다. 엔진이 죽으면 전기가 죽고, 전기가 죽으면 이 에어버스의 전자식 조종 계통이 제한 모드로 떨어집니다. 그 전기를 미리 살려둔 덕에 비행기는 마지막까지 컴퓨터의 보호를 받으며 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조사위원회가 콕 집어 칭찬한 교과서 밖의 한 수였습니다. 설리는 관제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캡터스 1549, 셋대 충돌, 양엔진 추력 상실, 라과디아로 돌아간다. 라과디아 관제사 패트릭 하튼이 즉시 활주로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설리의 계산이 끝났습니다. 고도 850m, 엔진 제로, 돌아가려면 180도를 선회해야 하는데 선회는 고도를 급격히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항로 아래는 전부 도시였습니다.
계산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비행기는 활주로가 아니라 퀸스의 주택가 지붕들 위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닿을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데 실패의 대가는 155명의 지상의 목숨까지 더해지는 도박. 설리는 그 도박을 접었습니다. 관제사 하트는 포기하지 않고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라과디아 13번 활주로는 어떤가? 불가능하다. 그럼 뉴저지의 티터보로는? 하튼이 전화 한 통으로 티터보로의 활주로까지 비워놓은 뒤였습니다. 설리는 그쪽도 계산했습니다. 몇 초의 침묵, 역시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무전에 그 유명한 문장이 남습니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허드슨에 내린다. 그 뒤 1549편의 응답은 끊겼습니다. 하트는 계속 티터보로의 활주로 번호를 불렀지만 조종석은 이미 강에 집중하느라 무전에 답할 손이 없었습니다. 관제사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객기가 강에 내린다는 건 교과서에서 사실상 최후의 최후로만 다루는 선택지니까요. 하트는 훗날 그 순간을 사형 선고를 들은 기분이었다고 해고했습니다. 수상 착수에서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림이 그에게는 그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설리의 눈에 허드슨 강은 마지막 남은 활주로였습니다. 길고 곱고 장애물이 없는 도시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는 길. 에어버스는 조지 워싱턴 다리를 300m 차이로 넘었습니다. 다리 위 운전자들의 눈높이 바로 위로 여객기가 소리 없이 지나간 겁니다. 객실에는 기장의 짧은 방송이 나왔습니다.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충격에 대비하라. 단 3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안심시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승무원 셋이 일제히 구령을 시작했습니다. 머리 숙여, 자세 낮춰, 브레이스, 브레이스. 훈련된 그 구령의 합창이 공항이 번질 틈을 치웠습니다. 승객들은 시키는 대로 몸을 접었고 어떤 이들은 옆자리 낯선 사람의 등을 눌러 자세를 잡아줬습니다. 208초를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새 충돌까지 약 100초, 상황 판단과 관제 교신에 약 60초, 그리고 강까지 남은 시간 약 90초. 그 90초 동안 스카일스는 마지막까지 재시동을 시도했습니다. 왼쪽 엔진은 완전히 죽어 있었고 오른쪽은 안을 들여다보면 형체가 없을 만큼 부서져 있었지만 그는 절차를 끝까지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몇 퍼센트의 추력이 돌아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동시에 그는 속도를 소리내어 불렀고 설리는 그 숫자에 맞춰 플랩을 펴고 기술을 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남긴 마지막 확인은 짧았습니다. 뭐 더 해볼 것 있나? 아니, 없다. 수면 착수의 핵심은 자세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에서 물은 콘크리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을 너무 박으면 물이 벽이 되어 기체를 세워버리고 꼬리부터 너무 깊게 닿으면 동체가 부러지며 한쪽 날개가 먼저 닿으면 비행기는 물수제비처럼 튕기다 뒤집힙니다. 정답은 좁습니다. 날개를 수평으로, 기술을 살짝 들고 하강률을 최소로. 엔진 없이 단 한 번의 기회로 그 좁은 정답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설리는 글라이더 조종사의 감각으로 그 각도를 만들어갔고 에어버스의 컴퓨터는 아까 살려둔 그 전기 덕의 마지막까지 기수 각도를 함께 다듬어줬습니다. 객실의 승객들은 창밖으로 강물이 차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물 위로 내린다는 방송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마지막 문자를 쳤습니다. 승무원들의 구령만이 규칙적으로 객실을 채웠습니다. 오후 3시 30분 42초 1549편은 맨해튼 48번가 부근의 강 위에서 꼬리부터 부드럽게 허드슨강 수면에 닿았습니다. 물보라가 창을 덮었고 기체는 미끄러지다 멈췄습니다. 이륙에서 착수까지 208초였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식기도 전에 시작되고 끝난 비상이었습니다. 착수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접수에서 기체는 부러지지 않았고 두 날개로 균형을 잡은 채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훗날 전문가들이 교과서적이라는 말 말고는 붙일 말을 찾지 못한 착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1월의 허드슨강, 아까 그 수온입니다. 이 물에 잠긴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길어야 몇십 분, 의식은 그보다 훨씬 먼저 흐려집니다. 구조가 늦으면 완벽한 착수도 소용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체 뒤쪽은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객실 승무원 셋은 합산 경력이 90년이 넘는 고참들이었습니다. 착수의 충격이 멎은 순간 그들의 훈련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가장 빨리 차오른 곳은 꼬리 쪽이었습니다. 착수의 충격으로 뒤쪽 동체 아래가 찢어져 있었거든요. 뒤쪽 좌석의 승객들은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앞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3명의 객실 승무원이 문을 열고 탈출을 지휘했습니다. 앞쪽 두 문의 슬라이드가 구명보트로 바뀌어 펼쳐졌고 승객들은 좌석 쿠션과 구명조끼를 안고 비상구 날개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쪽 문 하나가 열리며 강물이 밀려들어 기체의 침수가 빨라졌지만 뒤쪽 승무원은 물에 잠겨가는 통로에서 승객들을 앞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양 날개 위에 발목까지 물에 잠긴 채 줄지어 섰습니다. 아기를 아는 아버지,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 구명조끼 대신 좌석 쿠션을 껴안은 사람들, 강 건너에서 보면 물 위에 선 사람들의 행렬처럼 보였던 그 유명한 사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뉴욕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소방정도, 경비정도 아닌 통근 페리들이었습니다. 허드슨강을 오가던 페리 선장들이 착수 장면을 보자마자 뱃머리를 돌린 겁니다.
첫 페리가 도착한 게 착수 4분 뒤였습니다. 뉴욕의 페리 승무원들은 해마다 강에서의 인명구조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실전이 된 날, 그들은 구명 그물과 사다리로 날개 위에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담요와 자기 외투를 벗어 나눠줬습니다. 잇따라 도착한 페리가 7척, 그 배들이 100명 넘게 건져 올렸습니다. 해안 경비대와 소방정, 잠수복의 경찰 구조대가 뒤따랐고 헬기가 물에 빠진 사람들 위로 구조대원을 내렸습니다. 강 양쪽에 뉴욕과 뉴저지 소방이 동시에 출동한 두 주가 함께 치른 구조였습니다. 몇몇 승객은 슬라이드 보트가 아니라 강물에 빠졌습니다. 잠수복의 구조대원들이 물로 뛰어들어 그들을 건졌고 헬기의 하강풍이 수면을 때리는 속에서 마지막 인원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떠있는 비행기 위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설리였습니다. 그는 물이 차오르는 기내 통로를 2번 오가며 남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보트에 올랐습니다. 훗날 그가 밝힌 그 순간의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사람 수 155명이 다 나왔는지를 그는 무대에 오른 뒤에도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155명이 물 위에서 버틴 시간은 사람마다 몇 분에서 20여 분. 1월의 허드슨에서는 그 몇 분도 아슬아슬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저체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졌던 승객 몇은 몸이 굳어 스스로 사다리를 오르지 못해 끌어올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중 가장 심한 이는 다리를 크게 다친 승무원 1명. 하지만 그게 최악이었습니다. 무태서는 명단 대조가 이어졌습니다. 병원과 대피소에 흩어진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씩 더해졌고 마침내 그 숫자가 155에 닿았습니다. 착수 24분 만에 전원이 물 밖으로 나왔고 그날 밤 안에 155라는 숫자가 확정됐습니다. 사망자 0명, 중상자도 몇 명에 그쳤습니다. 그날 저녁 뉴욕 주지사가 이 사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허드슨강의 기적.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뉴스만 쏟아지던 그 겨울, 미국 전체가 이 이야기에 매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설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종사가 되어 있었고 155라는 숫자는 그 겨울의 부적 같은 말이 됐습니다. 조사는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냉정하게 진행됐습니다. 기체는 착수 지점에서 하류로 떠내려가다 예인되어 크레인으로 인양됐습니다. 왼쪽 엔진은 착수 때 떨어져 나가 강바닥에 가라앉았고 잠수부들이 며칠을 뒤져건져 올렸죠. 두 엔진의 내부에서는 기러기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깃털과 조직의 DNA 분석으로 종까지 특정됐습니다. 캐나다 기러기, 그것도 이동 중인 무리. 엔진 하나가 삼킨 것만 2마리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공항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가? 강 착수는 아무리 잘 돼도 도박입니다. 만약 라과디아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강을 택한 거라면 155명을 불필요한 도박에 태운 셈이 되니까요. 영웅의 판단이 조사대 위에 올랐습니다. 시뮬레이터에 같은 조건을 놓고 라과디아 회항을 시도하자 몇몇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설리의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들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새 충돌 직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공항으로 기술을 돌린다는 전제였던 겁니다. 현실의 조종석에는 상황 파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현실적인 판단 시간 35초를 반영하자 회항 시뮬레이션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려 했다면 비행기는 활주로 앞시가지에 떨어졌을 겁니다. 결론은 뒤집혔습니다. 허드슨 강은 무모한 선택이 아니라 그 208초 안에서 가능했던 유일한 정답이었다고요. 정작 설리 본인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승객수가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 뒤로도 한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208초가 초 단위로 재생됐습니다. 더 나은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복귀는 조사위원회보다 조종사 자신이 먼저 시작한 셈입니다. 관제사 하튼의 후일담도 남아있습니다. 그는 교신이 끊긴 뒤 1549편이 추락했다고 확신했고 155명을 잃었다는 죄책감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전원 생존 소식은 한참 뒤에야 그에게 닿았습니다. 훗날 그는 설리와 함께 무대에 서서 그날 주파수의 반대편에서 겪은 3분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고는 조류 충돌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항공기와 새의 충돌은 해마다 수천 건씩 보고되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찌그러짐으로 끝납니다. 549편은 그 통계의 꼬리, 대형 철새 무리가 두 엔진에 동시에 들어가는 최악의 조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공항 주변의 조류 조사와 관리가 강화됐고 엔진이 견뎌야 하는 조류 시험의 기준도 손질됐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바뀌었습니다. 당시의 양엔진 상실 절차는 높은 고도에서 시간이 넉넉하다는 전제로 짜인 3쪽짜리였습니다. 1549편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 반. 스카이스는 그 목록의 앞부분밖에 진행할 수 없었죠. 사고 뒤 저고도용의 짧은 비상 절차가 만들어졌고 양엔진 동시 상실 시나리오가 시뮬레이터 훈련에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부기장 스카이스에게도 그날은 첫 320 근무, 주간의 사흘째였습니다. 그는 훗날 특유의 농담으로 그 3분을 요약했습니다. 기종 전환 훈련을 간마친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고요. 비상 절차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까. 5 승무원 전원에게 각종 훈장과 표창이 쏟아졌고 취임을 앞둔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5명이 나란히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설리와 스카이스는 미 의회 청문회에도 섰습니다.
설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용담 대신 조종사들의 처우와 경험의 가치를 이야기해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그날의 208초를 가능하게 한 건 값싸게 대체할 수 없는 수십 년의 경험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영웅담을 기대하고 모인 자리에서 나온 그 뼈있는 말은 이후 조종사 경력 규정 논의에까지 인용됐습니다. 설리는 이듬해 은퇴했고 그의 이야기는 톰 행크스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가 되어 다시 한번 세계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터뷰마다 반복한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날의 결과는 자신 혼자가 아니라 스카일스와 승무원 셋, 관제사, 해리 선장들, 그리고 42년간 쌓아온 훈련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요. 기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그는 정정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는 이름이 있다고, 훈련과 경험이라고. 여기까지가 허드슨의 208초입니다. 최신 여객기와 베테랑 조종석, 훈련된 도시가 3분 28초 안에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선배가 있습니다. 허드슨보다 26년 전 훨씬 높은 하늘에서 엔진이 전부 꺼진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새 때도 고장도 아니었습니다. 연료가 그냥 바닥난 겁니다. 허드슨의 조종석에 글라이더 조종사가 앉아 있었다는 우연에 놀라셨다면 이 이야기는 더 놀라우실 겁니다. 41,000피트에서 글라이더가 되어버린 그 여객기의 조종석에도 글라이더 조종사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옆자리에는 착륙할 활주로를 어릴 적 마당처럼 알던 사람이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83년 7월 23일 저녁, 캐나다. 허드슨의 설리가 아직 공군에서 전투기를 몰던 시절이고 위성항법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입니다. 에어 캐나다 143편은 몬트리올에서 오타와를 거쳐 서부의 에드먼턴까지 가는 저녁 비행기였습니다. 여름 주말에 국내선 치고는 한산했습니다. 승객 61명에 승무원 8명, 모두 6명. 이 한산함도 나중에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좌석의 3분의 2가 비어있었던 게 탈출에서는 행운이 됐으니까요. 기체는 보잉 767, 당시 갓 나온 최신형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인도된 지 몇 달 안 된 조종석이 바늘 계기 대신 화면으로 바뀐 신세대 여객기. 항공기관사 없이 조종사 둘이 모는 자동화 시대의 첫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캐거어스 편을 보신 분이라면 감이 오실 겁니다. 새 기술과 몸의 밴 습관 사이의 틈, 이 새로움이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날 143편은 항공 역사상 가장 황당하다고 해도 좋을 이유로 하늘에서 멈추게 됩니다. 곱셈 한 줄 때문에요. 그 한 줄까지 가는 길을 지금부터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그날 연료계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연료량을 재는 전자장치의 결함이었는데 부품은 없고 비행 일정은 다가오고 정비 기록과 규정집이 이리저리 해석된 끝에 비행기는 계기가 빈 채로 뜨게 됐습니다. 계기가 안 되면 연료를 손으로 재면 된다는 논리였죠. 실제로 방법은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에서 측정봉을 뽑아 탱크의 연료 높이를 재고 부피를 무게로 환산해 필요량과 비교하는 유조선 시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평소 조종사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옛 기종에서는 항공기관사가 하던 일인데 신형 767은 2인 조종석이라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몬트리올의 주기장에서는 정비사와 조종사들이 함께 낯선 계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라는 나라의 사정이 등장합니다. 당시 캐나다는 야드파운드법에서 미터법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리고 2세 767은 에어 캐나다 함대에서 처음으로 미터법을 쓰는 비행기였습니다. 연료를 파운드가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세는 기체였던 거죠. 측정봉의 눈금은 정확했습니다. 리터 단위의 부피도 맞게 읽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한 줄 리터를 무게로 바꾸는 환산계수였습니다. 연료 1리터가 몇 킬로그램이냐? 계산에 쓰인 숫자는 1.77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킬로그램이 아니라 파운드형 계수였습니다. 오랫동안 파운드 비행기를 다뤄온 손에 밴 숫자가 그대로 새 비행기의 서류에 옮겨진 겁니다. 1kg은 2.2파운드. 결과적으로 서류의 연료량은 실제의 2배 넘게 부풀려졌습니다. 계산된 숫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 실린 연료는 필요량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교차 검증할 계기는 그날 꺼져 있었습니다. 서류상 연료 충분, 실제로는 절반. 143편은 그 상태로 아무도 모르는 반쪽짜리 연료를 안고 몬트리올을 떠났습니다.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중간 기착지 오타와에서 측정봉 검사가 한 번 더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부피를 무게로 바꾸는 그 마지막 줄에서 같은 개수가 다시 쓰였습니다. 같은 실수는 같은 답을 냈고 서류는 또 통과됐습니다. 143편은 에드먼턴을 향해 41,000피트로 올라갔습니다. 몬트리올과 오타와에서 아무도 그 숫자를 의심하지 않은 채 143편은 2시간 가까이 서쪽으로 날았습니다. 캐나다의 평원 위 순환고도 41,000피트의 순환 저녁 비행. 저녁 8시 매니토바 상공. 조종석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왼쪽 탱크의 연료 압력 저하. 기장 밥 피어슨과 부기장 모리스 퀸탈은 처음엔 연료 펌프의 문제로 봤습니다. 연료가 모자랄 리는 없었으니까요. 서류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고는 번져갔습니다. 왼쪽에 이어 오른쪽 탱크에서도 압력 경고. 펌프 2개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과 서류가 틀렸을 가능성. 두 사람이 그 사이에서 답을 찾는 사이 왼쪽 엔진이 꺼졌습니다. 엔진 하나로도 비행은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침착하게 가까운 위니펙으로 회항을 준비하던 중 이번엔 조종석에 낯선 소리가 울렸습니다. 길고 굵은 경고음, 두 사람 다 시뮬레이터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양 엔진 완전 상실을 알리는 소리였으니까요. 오른쪽 엔진마저 꺼졌습니다. 연료가 두 탱크 모두에서 바닥난 겁니다. 객실의 승객들은 엔진 소리가 잦아든 것과 실내 조명이 어두워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승무원들도 정확한 상황은 몰랐지만 기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환한 여름 저녁, 그 고요한 하늘을 소리 없는 여객기가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767의 조종석에서 화면들이 차례로 꺼졌습니다. 엔진이 죽으면 발전기도 죽으니까요. 남은 건 비상용 최소 계기 몇 개, 그리고 동체 아래로 작은 바람갭이 하나가 튀어나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최소한의 유압과 전기를 만드는 비상 터빈이었습니다. 41,000피트의 침묵 속에서 20세기 최신 여객기는 바람갭이 하나에 의지한 글라이더가 됐습니다. 여객기 조종사가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아야 정상인 상황, 훈련조차 없던 상황, 767의 매뉴얼 어디에도 두 엔진이 모두 꺼진 뒤의 페이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종석에는 공교롭게도 이 상황에 어울리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장 피어스는 취미로 글라이더를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엔진 없는 비행의 감각, 활공비와 에너지 관리가 몸에 배어 있었죠. 767의 매뉴얼에는 이 상황의 최적 활공 속도 같은 게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필요하리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피어스는 글라이더의 경험으로 답을 어림했습니다. 시속 400km 언저리. 그는 그 속도에 기체를 얹었고 그 어림은 훗날 계산과 거의 일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기장 퀸탈은 계산을 맡았습니다. 위니펙 관제 레이더가 거리와 고도를 불러줄 때마다 그는 나눗셈을 반복했죠. 얼마를 내려왔고 얼마를 나아갔나. 계산할수록 답이 나빠졌습니다. 5000피트를 내려올 때마다 나아가는 거리가 10몇 킬로미터. 위니펙까지 활공으로는 닿지 않는, 못 미친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도 답의 일부였습니다. 순항 중이라면 계산기 두드릴 일도 아닌 산수가 그 조종석에서는 유숙 9명의 생사였습니다. 위니펙 관제도 대안을 뒤졌지만 활공 반경 안의 공항 목록은 짧았습니다. 그때 퀸탈이 목록에 없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리, 위니펙 못 미쳐, 위니펙 호숫가의 작은 마을, 아이슬란드계 이민자들이 정착한 인구 몇천의 마을 옆에 냉전기의 옛 공군기지가 있었습니다. 퀸탈이 공군 시절 근무했던 곳이라 그는 그 활주로의 방향과 길이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항공 지도에는 폐쇄로 표기된 곳, 관제가 줄 수 있는 정보도 거의 없는 곳. 하지만 활주로는 콘크리트째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승무원들이 비상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채로도 그들은 훈련받은 목록을 차근차근 밟았습니다. 승객들은 안경을 벗고 주머니에 펜을 치우고 앞좌석에 기대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뒤쪽 좌석의 승객들은 비어있는 앞쪽으로 옮겨 앉혀졌습니다. 탈출구에 가까울수록 좋으니까요. 창밖에 두 엔진이 조용히 멈춰있다는 걸 알아챈 승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엔진 없는 비행기는 역설적으로 평소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날고 있었으니까요. 143편은 지도에 없는 활주로 김리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위니펙의 관제사들은 레이더로 고도와 거리를 계속 불러주며 이 글라이더의 눈이 되어줬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143편의 트랜스펀더가 꺼지면서 레이더에서 고도 정보가 사라지자 관제사들은 위치점 하나만으로 거리를 읽어 불러줬습니다. 소방과 구급이 김리 쪽으로 미리 출발한 것도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김리까지의 활공은 침묵의 2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조종석은 남은 에너지를 아끼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선회 하나, 자세 하나가 전부 고도와의 거래였으니까요. 바람개비 하나가 만드는 유압으로 조종관은 뻑뻑했고 계기는 최소한만 살아있었습니다. 피어스는 훗날 그 20분을 평생 몰아본 것 중 가장 무거운 글라이더였다고 표현했습니다. 퀸탈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폐쇄된 김리기지의 활주로는 그냥 버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가닥 활주로 중 한쪽은 자동차 경주장으로 개조되어 있었고 하필 그날은 주말 드래그 레이스 행사일이었습니다. 활주로 위에는 경주차와 캠핑카, 가족 단위의 관중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해진력의 김리상공, 퀸탈의 기억 속 활주로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조종석은 잠깐 안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가가면서 두 가지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활주로 위의 점들, 사람과 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도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활공기는 엔진기와 반대로 높이가 남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돌 수가 없으니 지금 이 높이를 어떻게든 태워 없애야 하죠.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한 바퀴 돌아 고도를 버리는 것. 하지만 선회 중에 활주로를 놓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아니면 글라이더의 방법. 피어스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이드 슬립. 방향타와 보조 날개를 서로 반대로 걸어 기체를 옆으로 비틀고 몸통 전체로 바람을 받아 고도를 깎는 기동입니다. 소형 글라이더에서는 흔한 기술이지만 승객을 태운 여객기 교본에는 없는 조작이었죠. 60톤짜리 767이 하늘에서 개처럼 옆으로 미끄러지며 고도를 버렸습니다. 객실 창밖으로 지면이 비스듬히 차오르는, 승객들로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광경이었습니다. 훗날 피어스는 그 순간에도 속도계가 미덥지 않아 바람 소리로 속도를 가늠했다고 말했습니다.
활주로 위의 사람들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엔진이 꺼진 비행기는 조용합니다. 굉음 대신 바람 가르는 소리만 내며 커지는 여객기. 레이스를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하늘로 향했고, 이어서 비명과 함께 사람들은 차와 자전거와 아이들을 끌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훗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소리가 없어서 더 비현실적이었다고. 접지 직전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유압이 없으니 랜딩 기어는 잠금을 풀어 제 무게로 떨어뜨리는 중력 낙하로 내렸는데,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앞바퀴가 끝까지 잠기지 않은 겁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767은 뒷바퀴로 먼저 접지했고, 피어슨이 브레이크를 밟는 사이 앞부분이 내려앉으며 기술을 활주로 바닥에 끌었습니다. 강철과 콘크리트가 갈리는 불꽃이 튀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마찰이 짧은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세워줄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비행기는 레이스 관중들 앞 수백 미터에서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17분 41,000피트의 글라이더가 지도에서 지워진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집계 결과 탑승자 69명, 전원 생존, 활주로 위에 있던 수백 명의 관중들까지 지상의 부상자도 단 한 명 없었습니다. 탈출 슬라이드로 내려온 승객 몇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게 전부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온 승객들과 레이스장의 관중들이 뒤섞인 그 저녁의 김리에는 묘한 축제 같은 공기가 흘렀다고 합니다. 방금 하늘에서 글라이더가 된 여객기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이 경주차들 사이에서 물과 담요를 받아 들고 있었으니까요. 기술을 박은 채 멈춘 767의 앞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찰열에 눌어붙은 단열재의 연기였습니다. 뒷문 슬라이드는 기수가 낮아진 탓에 각도가 서서 거의 미끄럼틀 수직 코스가 됐고, 승객들은 굴러떨어지듯 탈출했습니다. 찰과상 몇이 그때 나온 부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레이스장에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행사장에 와있던 레이스용 소방자원봉사자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초동 진화를 도왔죠. 폐쇄된 활주로에 내린 여객기를 자동차 경주장의 소방대가 꺼준 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비상 착륙 현장이었습니다. 조사는 곧바로 그 절반의 연료를 파고들었습니다. 계산 실수 자체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파운드용 개수로 킬로그램 비행기를 채운 것. 탱크에 남아있어야 할 연료와 실제 남은 연료의 차이가 그 개수 하나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그 실수를 만든 구조를 함께 적었습니다. 고장난 연료계기로 비행이 허용된 과정, 새 미터법 기체에 대한 교육 공백, 그리고 이 수동 계산이 정확히 누구의 책임인지가 애매했던 규정. 예전 기종에는 그 계산을 책임지는 항공기관사가 탔지만 신형 767은 2인 조종석이 되면서 그 자리가 사라졌거든요. 일은 남았는데 담당자가 사라진 틈에서 숫자 하나가 미끄러진 겁니다. 다음날 캐나다의 신문들은 김리의 7667 사진과 함께 이 황당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떨어질 뻔한 최신 여객기와 그걸 글라이더로 몰아내려놓은 조종사들. 여론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객기가 연료 없이 뜰 수 있었느냐고. 조사에는 재연도 동원됐습니다. 조사관들은 같은 기종의 시뮬레이터에 143편의 조건을 넣고 활공을 재현했습니다. 김리를 아는 부기장과 글라이더를 아는 기장이라는 조합이 없었다면 그 저녁의 결말이 어땠을지를 시뮬레이터는 어렵지 않게 보여줬습니다. 사고 직후 항공사는 조종사들과 정비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연료 없이 뜬 책임을 물은 거죠. 하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 책임의 구조가 드러났고, 여론은 오히려 두 사람이 전원을 살려낸 쪽을 봤습니다. 징계는 뒤집혔고 두 사람은 조종석으로 돌아왔으며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표창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항공 역사에 남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김리 글라이더. 사고 비행기에 별명이 붙고 그 별명이 애정을 담아 불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전원이 살아 돌아온 이야기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도도 손질됐습니다. 연료계기가 죽은 채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했던 규정 해석이 막혔고, 수동 연료 계산의 책임 소재가 명문화됐고, 미터법 전환기의 항공사들에는 단위 표기 점검이 떨어졌습니다. 숫자 하나의 사고가 서류 양식들을 바꾼 겁니다. 후일담도 하나 있습니다. 그 767은 현장에서 응급수리를 받아 이틀 뒤 제발로 날아나갔고, 이후 25년을 더 비행하다 은퇴했습니다. 은퇴 비행의 조종석에는 백발이 된 피어슨과 퀸탈이 초청되어 앉았습니다. 자신들이 글라이더로 만들었던 비행기의 마지막 비행을 두 사람이 직접 데려다 준 겁니다. 비행기는 지금도 캘리포니아의 사막에 서 있고, 김리 글라이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그곳을 찾습니다. 엔진이 꺼진 여객기는 돌이 되어 떨어진다고들 생각합니다. 오늘의 두 비행기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순항 고도의 여객기는 엔진 없이도 100km 넘게 미끄러질 수 있는 거대한 글라이더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활공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은 에너지를 정확히 읽는 눈과 내릴 곳을 포기하지 않는 판단. 허드슨의 208초와 김리의 17분이 공유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의 조종석에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기장 모두 취미로 글라이더를 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엔진 없는 하늘을 놀이로 알던 사람들에게 그날의 하늘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26년의 시차를 두고 두 개의 취미가 두 번의 전원 생존을 도왔습니다. 두 사건은 26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김리는 사람의 계산이 만든 위기를 사람의 기량이 수습한 이야기였고, 허드슨은 자연이 만든 위기를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받아낸 이야기였습니다. 시작은 달랐지만 두 활공의 끝에는 똑같이 0이라는 사망자 숫자가 적혔습니다. 허드슨의 에어버스는 강에서 인양되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날개 위에 155명을 태웠던 그 모습 그대로요. 김리의 767은 사반세기를 더 날고 사막의 비행기 무덤에서 은퇴했습니다. 두 기체 모두 부서지지 않고 이야기가 된 드문 비행기들입니다. 사고기가 박물관과 기록 속에서 계속 사는 일은 전원이 살아 돌아온 사고에만 허락되는 결말입니다. 오늘의 두 사고는 그래도 원인이 눈에 보였습니다. 새떼 그리고 계산서. 다음 기록의 하늘은 더 이상합니다. 한밤에 인도양 상공에서 멀쩡하던 전보기의 엔진 4개가 하나씩 차례로 꺼져간 밤, 그리고 승객 469명을 태운 초대형 여객기의 엔진이 공중에서 터져나간 아침, 엔진들의 순환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엔진이 멈추고 터지고 그래도 살아 돌아온 두 비행기를 보겠습니다.